안녕하세요. DMQA 7월 15일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특히 스펙트럴 그래프 컨볼루션에 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마이닝 퀄리티 애널리틱스 랩에서 지금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에 있고 관심 연구 분야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휴먼 포즈 이스티메이션입니다. 이제 아래 메일로 세미나 관련 문의 사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Spectral GNN인데요. 이 Spectral GNN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백그라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및 구조도 알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좀 최대한 쉽고 빠짐없이 담아보고자 영상이 좀 매우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그래프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백그라운드 있으신 분들은 챕터 1을 좀 생략을 하시고 2부터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 구조로 이제 작동되는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 과학에서 그래프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노드 벌텍스와 노드는 같은 말인데요.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다. 라고 이제 그래프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라고 하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NN의 계층도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GNN은 크게 이제 Fundamental Architecture, 그리고 좀 Extended Architecture와 뭐 응용 분야,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GCN인데요. GCN 중에서도 Spectral Graph Convolution에서 이제 Spatial Convolution으로 나아가는 요 과정을 좀 담아보고자 했고요. 실제로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무척이나 다양하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GNN은 유망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유명한 학회이죠. ICLR 올해 이제 서밋된 페이퍼 한 3,400개 가량의 페이퍼에서 탑 키워드를 좀 추려 보았을 때 강화학습이 첫 번째로 많고, 그 다음 사실상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NN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분야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추천 시스템을 비롯해서 뭐 진짜 활용이 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여러 분야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분야에서 GNN의 쓰임을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좀 더 알아보면, 먼저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GNN이 응용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미지에서 이렇게 오브젝트 객체를 추출을 하고, 이 객체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이 씬 그래프를 이제 또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확히 반대인데요. 정확히 씬 그래프에서 객체 간의 특징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제 씬 그래프로부터 이미지 생성 쪽도 이제 GNN이 응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생명과학 및 화학 도메인에서 활용된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이 아톰, 이제 원자를 노드로 보고 이제 원자 간의 결합을 이제 엣지로 정의를 한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하나의 이제 분자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의 특징, 즉 분자의 특징을 이제 분석하는 것을 이제 GNN을 통해서 하게 되고, 최종 이제 이 그래프 분자가 효능이 있는 약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앞선 분자구조 예측은 연구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GNN을 활용한 연구 중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꼽힌다고 합니다. AI로 내성균을 잡는 강력한 할리신이라는 항생제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학술지인 셀에 또 이제 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GNN의 쓰임이 넓고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데요. 이제 그래프의 구조, 이론적으로 구조와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구조에 관해서입니다. 그래프는 이제 정점이라고 하는 이 vertex, 노드도 같은 말인데요. 노드와 그리고 이제 간선이라고 하는 이제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 가볍게 점과 선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vertex 대신 노드라고 이제 편히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는 이러한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인 adjacency matrix, 인접 행렬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앞서서 이제 노드는 이 노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엣지 같은 경우는 크게 방향성이 있는 이제 directed graph 혹은 이제 방향성이 없는 undirected graph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향하는 방향이 있으면 directed graph, 엣지가 이제 서로 bidirectional, 양방향일 때 방향을 이제 화살표로 나타내지 않는 이런 undirected graph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엣지에 가중치가 있으면 weighted graph, 이제 weight가 없으면 이제 unweighted graph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adjacency matrix, 인접 행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이제 나타낸 매트릭스입니다. 노드의 개수만큼 행과 열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n by n 정방 행렬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제 노드 간에 연결이 있으면 1로 표현을 하고요. 없으면 이제 0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제 행렬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노드 1번에 연결된 노드 2번과 노드 5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1로 실제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프를 이루는 3요소, 노드, 엣지, 그리고 이를 활용한 adjacency matrix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 디그리 매트릭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 디그리는 각 노드에 연결된 엣지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1번 노드로 보게 되면 2번 노드와 5번 노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디그리 값은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노드도 이제 엣지의 개수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디그리를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 대각 행렬의 디그리 값이 표현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0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매트릭스가 디그리 매트릭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그리 매트릭스에서 adjacency 매트릭스를 뺀 게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라플라시안 매트릭스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가 GNN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라플라시안 행렬이 주는 정보는 이제 중심 노드와 이웃 노드 사이에 관계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이제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노드 밸류에 해당하는 이제 x1부터
x5까지 있다고 했을 때, 요게 이제 두 번째 칼럼과 곱해진다라고 봤을 때, 요렇게.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요 식을 이제 아래와 같이 전개를 할 수 있는데요. x2가 중심 노드, 칼럼이 이제 두 번째 칼럼이기 때문에 x2가 중심 노드가 되고, 이 중심 노드와 이웃 노드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프로 수행하는 이 태스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래프 단계에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 옆에 보면 딱 요 선수들을 보면 이 노드의 값과 이 엣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요 그래프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라고 이제 구분 지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아까 분자 구조, 분자를 예측하는, 분류하는 그런 태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엣지 단계, 엣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추천 시스템이 있고요. 같은 예시로 보면 이제 퍼거슨 이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은 이제 지도 선수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이제 박지성 선수랑 이제 호날두 선수는 이제 동료라는 이제 엣지의 특징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이제 엣지 단계에서의 예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노드 단계에서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데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이제 GNN에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시로 한 번 더 보면 퍼슨 감독은 이제 디덕터, 나머지는 플레이어들인데 이 엣지들과 이제 그래프의 특징을 잘 파악하면 이 노드에 레이블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노드가 어떤 노드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프가 어떤 것이고, 그래프의 구조와 그리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래프 구조를 가진 이 그래프 데이터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나 비디오 데이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차원 혹은 이제 3차원 유클리디안 도메인에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 이제 격자, 그리드에 나타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자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당연히 여기서 이제 하나의 픽셀은 이제 RGB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뭐 문장이나 단어, 뭐 음성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1D 격자에 이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차원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규칙적인 공간, 이 격자 구조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컨볼루션 연산이나 뭐 풀링 이런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 데이터도 이렇게 격자로 나타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얼핏 생각해보면 뭐 그래프도 격자에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을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격자로 나타내면 컨볼루션 연산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NN에서 컨볼루션 연산이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필터 크기만큼 이제 이미지 패치에 이제 연산이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이미지가 다 연산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컨볼루션 연산을 이제 템플릿, 요 필터와 매칭이 된다고 해서 템플릿 매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D 컨볼루션은 이미지 일부분에 해당하는 이러한 이제 이미지 패치의 템플릿, 이제 필터, 우리가 학습하는 필터를 이제 매칭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패치와 필터를 이제 닷 프로덕트 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또 correlation이라고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이제 아래 그림 예시에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배경에 해당하는 이미지 패치 1에서 이제 필터와 이제 correlation을 보게 되면 닷 프로덕트 하는 과정을 correlation을 보면 이제 1로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나오지만 여기 이제 찰칵 세레머니 하는 딱 이 부분을 이제 필터와 correlation을 보면 3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1보다 높은 값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 특징을 요약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템플릿 매칭, 그냥 correlation 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프로덕트를 할 때, 이런 이미지 패치가 3x3 있고, 필터도 3x3이라고 할 때, 무작위로 막 매칭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있는 값끼리 이렇게 매칭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패치가 달라지더라도 같은 위치에 있는 값끼리 필터와 이제 매칭을 시키는데요. 이 같은 위치를 이제 같은 노드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필터, 이제 템플릿 내에 있는 이 노드의 위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템플릿 내에 이제 노드의 동일한 정보를 계속해서 다른 이미지 패치에 매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격자 상태에서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었을 때 컨볼루션 연산, 즉 이제 템플릿 매칭을 수행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면 이 과정을 그래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드의 인덱스 혹은 포지션, 위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림에서 이제 템플릿에 노드 하나가 있는데 이 노드가 그래프에서 어떤 노드에 매칭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포지션 정보, 위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매칭이 어디에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하나의 템플릿에 있는 하나의 노드는 이제 이웃 사이즈가 두 개인데 그래프에서 매칭되는 노드의 이웃의 수는 또 3개,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랬을 때 어떻게 템플릿 매칭 할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알맞게 이제 컨볼루션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CNN에서 하는 그런 이제 템플릿 매칭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신호 처리 분야에서 쓰이는 컨볼루션 시어리엄, 컨볼루션 정리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두 함수의 컨볼루션을 해서 이제 풀이의 변환을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함수의 풀이의 변환을 해서 포인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수식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두 함수를 이제 풀이의 변환하는 것은 각각의 함수에서 풀이의 변환해서 포인트 와이즈 다 프로덕트 하는 거랑 포인트 와이즈 프로덕트 하는 거와 동일하다 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싶으면 앞선 수식에서 이제 풀이의 역변환을 해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벗겨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 수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요 개념만 이제 그래프에 접목시킬 수 있으면 이제 그래프에서도 그래프 컨볼루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이미지에서 공간 도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호에서 뭐 시간 도메인에서 이렇게 컨볼루션을 하는 것은 이제 풀이의 도메인에서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것과 동등하다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지에서는 컨볼루션 하는 과정이 익숙한데 이제 신호에서 이제 컨볼루션 하는 과정을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T가 이제 필터가 되고요. 파란 색깔이 필터고 이제 GT가 이제 시그널이 되게 됩니다. 신호가 변화하면서 이제 필터에 와 이제 중첩이 되면서 생기는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컨볼루션 정리는 이제 시공간 도메인에서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풀이의 도메인으로 바꿔서 계산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풀이의 변환, 풀이의 도메인은 뭔가가 다음 질문이 되겠죠. 풀이의 변환은 이제 임의의 입력 신호를 이제 다양한 주파수를 갖는 주기함수들의 합으로 분해하여 표현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그림을 통해 보면 입력 신호 ft가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이제 표현되는 함수가 되고요. 이를 이제 여러 주기함수로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분해한 이 주기함수들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풀이의 변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바꿔서 ft로 나타내는 과정을 이제 풀이의 역변환, 인버스 풀이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신호가 어떤 신호든 상관없이 이제 사인, 코사인, 주기함수들의 합으로 항상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입력 신호가 이미지에서는 공간축에 대한 정의된 신호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전파 음성 신호에서는 이제 시간축에 대해 정의된 이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처리 분야에서는 이제 스페이셜 도메인, 이미지를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고요. 아래 예시를 통해서 보면 이제 원본 이미지가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는 좀 뭘 뜻하는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 그리고 필터에도 풀이의 변환을 해서 두 가지, 이 두 개를 곱하 멀티플리케이션 해서 나온 결과값을 풀의 역변환을 하면 실제로 필터를 바로 컨볼루션 하는 거와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얘기한 컨볼루션 시어리엄이 되게 됩니다. 풀이의 변환에 대한 개념은 간단하게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 좀 더 직관적인 이해라든지 혹은 수식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제 해당 영상들을 잘 참고하시면 많은 정보들을 좀 추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태 컨볼루션, 엄밀히 말하면 템플릿 매칭을 그래프 데이터에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컨볼루션 시어리엄을 이제 가지고 와서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을 똑같이 이미지나 시간에서 할 수 있던 것처럼 그래프에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스페이셜한 도메인에서 이제 프리퀀시, 스펙트럴, 풀이에 다 같은 영역을 의미하는데요. 도메인을 바꿔서 최종적으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문제 상황을 제기하는 이 서론에 해당이 되었고요. 이 길고 긴 서론 끝에 이제 본론의 시작은 이제 그래프의 풀이의 변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본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계기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참고 문헌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본 세미나에서 한 가지 방향을 좀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어펜딕스에 남겨두었으니 살펴봐 주시면 될 듯 합니다. 풀이의 변화는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임의의 입력 신호, 이 시그널을 다양한 주파수를 갖는 주기함수들의 합으로 분해하여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입력 신호는 뭐냐 라고 하면 이제 그래프 노드가 갖는
값이라고, 노드가 갖는 피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에서는 이제 하나의 픽셀이 갖고 있는 RGB 3000 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그래프에서는 노드가 갖는 값인데 이게 뭐 1차원으로 된 값도 있고 이제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 이런 피처 매트릭스로 구성된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입력 신호에 이제 풀이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정을 이게 순환하는 격자 그래프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컨볼루션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격자 그래프라는 것은 그래프 이론에 있는 개념인데요. 지금은 요 1차원 격자 그래프에서 이제 순환하는 구조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격자 그래프, 여기서 컨볼루션을 한다는 것은 이제 각 노드에 이제 특정 웨이트가 곱해지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 어그리게이션 해서 새로운 피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칸 움직여서 또 세 개의 노드에 아까 나왔던 동일한 웨이트, 이제 A, B, C가 되겠죠. 가 이제 곱해져서 또 더해지면 이제 H2라는 새로운 피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칸 이동해서 X2, X3, X4에 A, B, C가 곱해져서 H3가 나오면서 이제 이러한 컨볼루션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항열로 조금 나타내 보면 우리가 곱한 웨이트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까 그림으로 살펴보면 x0, x1, x2에 곱해지기 때문에 각각의 곱해지는 부분에 a, b, c가 있고 나머지 x3와 x4에는 제로값이 곱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칸 움직였을 때 x1, x2, x3에 곱해지기 때문에 필터에서도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인 A, B, C가 이제 곱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일반화해서 행률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각각의 노드를 시그널로 보고 그리고 아까 필터라고 했던 부분을 좀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회전하는 행렬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B, C라는 웨이트를 가지는 회전 행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이 X라는 시그널에 이제 회전 행렬이 곱해져서 fx가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새로운 피처 값이 되게 됩니다. 자, 회전 행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것은 이제 컨볼루션 하는 거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의 변화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전 행렬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회전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두 종류의 회전 행렬을 곱하더라도 이를 이제 반대로 이제 교환해서 곱하더라도 동일한 값을 가진다. 즉 교환 법칙을 만족을 하는데요. 이로써 컨볼루션 연산은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형대수로 넘어가서 잠깐 이런 성질을 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교환 법칙을 만족하는 각각의 이제 행렬은 동일한 이제 아이겐 벡터를 가집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결론을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회전 행렬이 교환 법칙을 아까 만족을 했기 때문에 모든 회전 행렬은 또 동일한 아이겐 벡터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회전 행렬은 동일한 아이겐 벡터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간단한 회전 행렬인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이동하는 이제 회전 행렬을 이제 고유값 분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아이겐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이겐 벡터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discrete Fourier transformation 이상 푸리에 변환에서 푸리의 베이시스와 동일하게 됩니다. 푸리에 변환에서 이제 푸리의 베이시스와 이제 회전 행렬의 아이겐 벡터와 정확하게 이제 동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얘기, 우리가 방금 얘기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앞서서 좀 컨볼루션 연산은 회전 행렬로 표현을 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컨볼루션 연산은 이제 회전 행렬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 회전 행렬은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교환 법칙을 성립하는 두 행렬은 동일한 아이겐 벡터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회전 행렬의 가장 간단한 폼을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해보니까 그때 아이겐 벡터가 이제 이산 푸리의 변환에서 베이시스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 행렬을 우리가 고유값 분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폼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자니 앞서서 컨볼루션 티어리엄에서 나왔던 요 수식과 이제 대응이 됩니다. 회전 행렬이 그 다음 x가 이제 시그널이 되고 두 개를 이제 컨볼루션 하는 것은 아이겐벡터에 트랜스포즈 한 거와 입력 신호를 곱한 게 요게 이제 푸리의 베이시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곱한 게 이제 푸리의 변환을 한 것과 동일하고 그 다음 필터에 푸리의 변환을 씌운 게 이제 요 ABC라는 웨이트를 가진 회전 행렬의 아이겐 밸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와 요게 대응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제 아이겐 벡터를 곱함으로써 풀의 역변화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대응이 되는데요.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입력 신호에 풀이의 변화를 하는 것은 입력 신호에다가 이제 풀이의 베이시스를 곱하는 건데 요것은 풀이의 베이시스는 회전 행렬의 아이겐 벡터와 동일하다. 그래서 아이겐 디컴포지션에서 아이겐 벡터를 곱해버리면 된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의 변환을 조금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입력 신호가 이 검은색 축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입력 신호의 베이시스가 이 검은색 축이면 여기에 이제 phi 트랜스포즈를 곱한다라는 것은 세타만큼 특정 각도만큼 이동해 이 기절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회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타만큼 회전한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해서 아이겐 벡터, 회전 행렬의 아이겐 벡터를 곱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스펙트럴 그래프 컨볼루션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난한 과정을 왜 거쳐왔는지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푸리의 변환을 한다는 것은 이 아이겐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것과 동일하다. 실제로 우리가 요 회전 행렬, 웨이트가 포함된 이 회전 행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신호, x값, 그리고 이산 푸리의 변환에서 푸리의 베이시스는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값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르는 것은 딱 하나, 이제 아이겐 밸류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 행렬의 아이겐 밸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학습해서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학습할 파라미터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이트가 포함된 이 회전 행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알고 이것을 학습해서 찾아내게 되면 되고, 그 다음 다시 V의 역변환을 이제 아이겐벡터를 곱하면서 이제 최종 fx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8분응선을 넘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전행렬은 이제 순환하는 격자, 1차원 격자 그래프에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격자가 아닌 그래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해결을 하면 됩니다. non-grid 그래프에서만 이제 이 상황을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이제 순환하는 이 격자 그래프에서 는 이제 회전행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non-grid 그래프에서는 이제 adjacency 매트릭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왜 adjacency 매트릭스에 해당이 되는지는 이 아래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non-grid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위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별로 다른 adjacency 매트릭스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의 아이겐벡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그래프에 대한 이제 파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회전행렬에서 아이겐 디컴포지션에서 아이겐 벡터를 찾는 것처럼 이제 non-grid 그래프에서는 adjacency 매트릭스를 아이겐 디컴포즈 해서 이제 아이겐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adjacency 매트릭스가 이게 아이겐 디컴포즈가 항상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adjacency 매트릭스의 모든 특징을 잘 담고 수학적으로 더 편리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가 의미적으로도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GNN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는 중심 노드와 이웃 노드 사이의 관계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고 이제 또 이제 대칭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아이겐 디컴포즈 해보니까 파이가 나오고 아이겐 벡터 나오고 아이겐 밸류가 나오고 다시 이제 아이겐 벡터의 트랜스포즈 한 꼴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겐 벡터의 트랜스포즈한 이 라플라시안 아이겐 벡터를 이제 풀이의 펑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곱해주면 이제 입력 신호에 이제 풀이의 변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도메인에서 이제 풀이의 베이시스 phi 0부터 phi 3까지를 좀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이상이 변한다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adjacency 매트릭스를 안 쓰고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쓴다고 했는데요. 이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쓰긴 하는데 이제 정규화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것은 이제 정규화되지 않은 라플라시안이고요.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정규화했을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펙트럴 컨볼루션을 최종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면 우리가 이 phi 트랜스포즈를 한다는 것은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에서 아이겐 벡터를 구해서 트랜스포즈해서 곱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길고 긴 설명 끝에 그래프 풀이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프 풀이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필터, 커널, W에도 이제 동일하게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학습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이겐 벡터를 다시 곱하면 이제 풀이의 역변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 가운데 있는 값을 이제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요것을 학습하는 게 스펙트럴 컨볼루션이다. 그리고 요것을 이제 스펙트럼이라고도, 여기 있는 값들을 스펙트럼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시그널이 있는데 이제 입력 신호가 이제 노드의 피처라고 했죠. 요것을 이제 라플라시안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해서 아이겐 벡터를 곱하는 과정을 그래프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곱했습니다. 곱하고 나서 이제 필터를 학습을 시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되겠고요. 이제 필터를 이제 곱하고 나서 다시 인버스 그래프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곱해지는 게 이제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수식이 이제 필터된 입력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설명하고 이제 스펙트럴 그래프 컨볼루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과정 거쳐왔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상황은 이제 그래프 데이터가 이제 그리드 형태로 구성이 안 된다는 점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드 형태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템플릿 매칭이라고 하는 이제 다 프로덕트 하는 컨볼루션 연산이 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에선 조금 특별한 컨볼루션 과정이 필요했고 거기서 이제 해결책으로 컨볼루션 시어리엄 신호 처리 분야에서 활용되는 요 컨볼루션 정리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셜 도메인 혹은 뭐 타임 도메인에서 스펙트럴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푸리에 도메인으로 이제 변환해서 컨볼루션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리에 도메인에 대해서 생소하니까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 회전 행렬의 아이겐 벡터를 곱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회전 행렬의 아이겐 벡터는 곧 푸리에 베이시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보았을 때는 이제 그리드 그래프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넌 그리드 그래프에서는 이 회전 행렬 매트릭스가 라플라시안 매트릭스가 되고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를 곱하는 것이 곧 아이겐 벡터가 곧 그래프 푸리에 베이시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푸리에 변화는 요 라플라시안 행렬의 아이겐 벡터를 곱하는 것과 동일하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입력 신호에 이제 컨볼루션 시어리엄을 적용을 하는 것이 스펙트럴 그래프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스펙트럴 그래프 컨볼루션 개념을 이제 활용한 이제 네트워크 방법론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가지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Spectral Graph Convolution Network의 좀 시작이 되는, 시초가 되는 논문이고요. 두 번째가 첫 번째 논문에 이제 연산량을 줄이고 한계점을 좀 극복하고자 이제 제시됐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실제로 Spectral Graph Convolution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스페이셜한 이제 컨볼루션 개념이 이제 도입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GCN 공부를 하면 가장 많이 접하는 논문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핵심은 이제 컨볼루션 시어리엄을 그냥 그래프에 적용을 시킨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L 같은 경우는 레이어, 그리고 세타 같은 경우는 널 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볼루션 시어리엄에서 아까 살펴봤던 게 이제 이 필터의 푸리에 변환을 한 것을 이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요 n by n 요 대각행렬을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제 람다 0에서 람다 n-1이 이제 이 n개가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 이제 동시에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입력 신호가 1차원일 때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제 차원을 계산하게 되면
이제 n by 1이 되고, 그다음 필터가 n by n, 그리고 프리의 아이겐 벡터가 n by n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필터가 스페이셜 필터였는데 여기서 컨볼루션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의 도메인 혹은 뭐 스펙트럴 도메인으로 넘겨서 이제 연산을 진행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요 스페이셜 필터가 과연 이렇게 이제 특정 지역에 대한 특징을 잘 추출하느냐, 이 로컬라이제이션을 잘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러 컨볼루션을 거치면서 이렇게 스케일이 달라지는 멀티 스케일에 해당하는 이제 피처를 이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리세티브 필드를 가지게 되고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은 n by n에 해당하는 요 필터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이 필터만 여러 레이어를 거쳐서 학습을 시킨다고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되느냐 라는 이제 보장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너무 많다는 점인데요. 이 n by n의 대각행렬인 요 부분이 이제 n개가 되겠죠. 이 n개, 람다 0부터 람다 n-1, n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면 되는데 이 n개가 뭐가 맞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래프의 경우 뭐 웹상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이 노드의 개수가 수억 개가 되기 때문에 또 이를 각각의 레이어를 거치면서 여러 번 학습을 해야 한다면 엄청난 양의 파라미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n개를 좀 줄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풀이의 변환을 하기 위해서 아이겐 벡터를 곱하는데 일단은 이 아이겐 벡터를 곱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젠 디컴포지션을 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연산 복잡도를 높이는 거고 이 n by n을 또 곱하는 이 연산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n 스퀘어만큼의 계산 복잡도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양의 계산 복잡도이고 이제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도 많다라는 점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논문은 아까 언급한 이 라플라시안을 아이겐 디컴포지션에서 아이겐 벡터를 이제 사용하는 이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지 않고 학습할 수 없을까? 라는 물음에서 이제 나온 게 폴리노미얼 파라미터리제이션인데요. 이 학습할 파라미터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답을 찾았는데 이게 폴리노미얼 파라미터리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썼다. 그래서 요 학습할 파라미터를 이제 폴리노미얼 파라미터리제이션으로 바꿔놓고 요런 포뮬레이션으로 바꿔놓고 나서 이제 식을 좀 전개를 해보니까 요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서 살펴보시면 최종적으로 식이 이렇게 간추려집니다. 이제 결론은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지 않아도 된다인데요. 수식을 한번 보면 이제 H는 입력 신호, L은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K번만큼 제곱하고 앞에 이제 세타 K만큼 곱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요 세타 K가 당연히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이고요. 수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서서는 n by n, 요 n by n, n개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노드의 개수인데요. 요게 이제 또 K로 바뀌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간추려진 요 최종 수식 포뮬레이션을 보면 요 K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요 K가 앞서서 우리가 n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했어야 됐다면 우리가 설정한 이 K개만큼만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예시로 만약에 K가 3이라고 하면 스몰 이제 K는 0부터 2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식을 펼쳐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라플라시안
있고 라플라시안의 스퀘어 한 개 이제 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라플라시안은 이제 하나의 호프의 이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1번 노드에서 이제 하나의 호프는 2번 노드와 5번 노드인 거죠. 한 번에 닿을 수 있는 노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라플라시안의 제곱을 하면 이제 첫 번째 노드 기준에서 보면 이제 2번 노드 와 5번 노드에서 또 하나씩 더 뻗어 나간 거죠. 그래서 2호프만큼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그 노드가 이제 4번과 3번이 해당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호프가 3개라고 하면 이제 그래프가 여기 좀 더 확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세 번째 거리에 있는 호프에 있는 이유까지 이제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특징이 이제 더 이상 스펙트럴 도메인, 뭐 주파수, 뭐 스펙트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페이셜 도메인에 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수식적으로도 알젠 디컴포지션을 하지도 않고 이제 알젠 벡터를 곱하지도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스페이셜 도메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K-호프만큼 특징을 잡아내기 때문에 K-호프만큼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개런티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연산량을 n개에서 k개만큼만 학습을 하면 된다.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줄게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줄어든 만큼만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이제 노드의 피처를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의미적으로 살펴봤고 앞서서는 요 x 대신에 이제 L의 k승만큼 된 요 포뮬레이션을 봤는데 요걸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좀 언스테이블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안정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체비셰프 폴리노미얼 걸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이 논문이 이제 체비셰프넷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요 체비셰프 폴리노미얼 걸로 바꿔서 이제 최종적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꼴이 체비셰프 익스펜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제 이런 조건을 가지는 이제 최종 이제 포뮬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요약된 수식인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 봤던 스펙트럴 GCN에서 이 부분 이제 아이겐 벡터를 곱하는 부분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라졌고 이제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n by n에서 n개의 파라미터였더라면 여기서는 이제 k개만큼만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특징을 살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이 최종 수식이 이제 체비셰프넷이고 요것을 이제 심플리파이드 한 개, 간소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GC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간소화할 때 이 K, 우리가 N개가 아니라 K개를 보겠다라고 한 요 K를 2로 설정을 했습니다. 2로 가정을 했고 그다음 이런 좀 제약 조건을 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수식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런 수식이 도출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이제 학습을 좀 잘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발산하지 않고 잘 수렴시키기 위해서 리노멀리제이션 트릭을 썼는데요.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 꼴로 나타내게 됩니다. 요 수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입력 신호고요. 그 다음 이제 디그리 매트릭스, 어디제이센스 매트릭스, 디그리 매트릭스, 그 다음 필터,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 그 다음 이제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누차 앞선 부분이랑 계속해서 비교를 하자면 알젠 벡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럴 도메인이 아니라 우리는 스페이셜 도메인
에서 이제 연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핵심 위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스페이셜 도메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아이겐벡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폴리노미얼 꼴로 바꾸고 그걸 좀 간소화해서 스페이셜 도메인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었다. 이고요. 정리를 하면 H라는 우리가 그래프 입력 신호가 있으면 이것을 처음에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했더라면 하고 필터를 곱해서 V의 역변환을 했더라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스페이셜 도메인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 더 이상 이 과정을 안 해도 된다. 이제 이것만 알게 되면 된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은 이제 이 그래프 시그널이 이제 싱글 채널일 때입니다. 이제 1차원일 때를 얘기를 한 건데 1차원일 때 수식을 봤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요 노드 피처가 다차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4차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드의 개수는 10개라고 하면 이제 요 부분 이제 H 입력 신호는 이제 10 by 4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차원이 또 아웃풋 디멘전도 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3차원이라고 해본다면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는 이제 4 by 3 꼴의 웨이트 매트리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매트릭스 연산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요 과정 연산하면 10 by 4가 되는데 10 by 4와 4 by 3이 연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연산을 할 수 있게 이 웨이트가 앞에 있었던 걸 이제 뒤로 넘기면서 이제 m 사라지고 n 라지 n 사라져서 최종적으로 라지 n by small n 요 차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차원 입력 신호가 다차원일 때를 이제 연산을 하는 요 행렬 폼으로 나타내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K를 2로 쓰기 때문에 두 개의 레이어를 거친 네트워크 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고 이 식을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에 대해서 제가 어펜딕스에 그림 자료로 좀 풀이를 해 두었는데요. 좀 참고를 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스펙트럴 GCN 그리고 체비셰프넷 그 다음 뭐 심플리파이드 체비셰프넷까지 총 3개의 논문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다뤄보았고요. 이제 각각의 특징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수식을 많이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식적으로 이해를 꼼꼼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본 슬라이드를 참고하고 또 뒤에 레퍼런스를 작성을 해 두었으니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럴 필터링의 이러한 논문의 이제 핵심 방법론들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스페이셜 필터링까지 오게 되었고요. 스페이셜 필터링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래프 세이지라든지 뭐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 뭐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까지 다양한 방법론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또 논문을 좀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세 가지 챕터를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와 그래프 구조, 그래프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데이터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챕터 2에 컨볼루션 티어리엄 그리고 컨볼루션 티어리엄에 나오는 프레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프레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래프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라플라시안 아이겐벡터가 나왔고 그 아이겐벡터를 곱해주는 게 이제 스펙트럴 그래프 컨볼루션 내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프 컨볼루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스펙트럴 그래프 컨볼루션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챕터 3에서 이제 스펙트럴 그래프 컨볼루션을 적용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대해서, 메솔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플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뒤에 이제 레퍼런스라든지 어펜딕스 그리고 본 세미나 슬라이드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걸어온 길은 이제 스펙트럴에서 이제 스페이셜로 넘어왔을 뿐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GNN을 학습한다고 하면 이제 스페이셜에서 이제 또 험난한 여정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 점점점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뒷단의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가 이제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